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조선시대 반정이 두 번 있었습니다. 반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를 정자 바르게 돌린다는 거죠. 그 두 번 중에 중종, 반정은 반정이 맞습니다. 왜? 연산군 미쳤습니다. 완전 폭군이죠. 조정 대신 관료들과 백성들까지 연산군 그러면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이 솔직히 뛰어난 군주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연산군처럼 미친 폭군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반정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인조반정.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반정이 바르게 되돌린다. 과연 바르게 되돌렸는가, 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렸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정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인조 쿠데타다. 중종 반정 때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은 만약에 그 반정이 성공하면 자신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의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말소리가 들리니 이게 쿠데타군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쿠데타가 실패해가지고 궁궐에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지 벌벌 떨고 있었고, 마눌라 신씨가 나가서 말의 방향을 봤더니 말이 진성대군 쪽을 향해 있으면 진성대군을 잡으러 온 거고, 말 엉덩이가 진성대군 집을 향해 있으면 진성대군을 지키러 온 것이니 이거는 쿠데타 성공이다 이렇게 봤는데, 말 궁덩이가 진성대군 집을 향해 있었으니 쿠데타가 성공돼서 중종이 됐던 거 아닙니까? 쿠데타의 주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저광지체 신씨가 쫓겨나게 되고 그 인왕산에서 빨간 치마 걸면서 나 살아있어요, 그게 중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인조 반정은 훗날 인조가 되는 능양군이 쿠데타의 주역이었습니다. 그 능양군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밉죠. 자기 숙부 광해가 밉죠. 왜? 자기 아버지 정원군은 광해군과는 분명히 배다른 동생입니다. 광해군은 공빈김 씨 아들이고, 정원군은 실은 선조가 가장 사랑했던 신성군과 더불어서 임빈김 씨 아들인데, 신성군은 임진왜란 중에 죽었고, 정원군은 선조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임해군, 순화군과 더불어서 망나니 삼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원군이 선조의 아들이고 인조의 아빠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근데 그 정원군이 실은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광해군 바로 다음 밑에 동생이 정원군이었고, 여러 옥사에서 실은 광해군 앞잡이 노릇도 많이 했습니다만, 자신의 셋째 아들 능창군, 그러니까 인조반정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인조의 동생 능창군이 영모죄에 걸려서 귀양을 갖고 그곳에서 자살을 하게 되니 화병 나서 술 처먹다 죽었단 말이죠. 물론 그 정원군의 집이 왕기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광해군에 의해 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양군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 능창군 무덤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다짐했겠지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까지도 광해군에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능양군은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럼 광해군이 폭군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벌써 영상 몇 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광해군이 폭군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광해군의 업적 개혁 정치 내용과 광해군이 폭군이 아니라고 했던 제 거 두 개 영상을 봐주시고, 그러면 방금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왜 모든 조정 대신들이 광해군에게 등을 돌렸고 백성들마저 그랬단 말이냐?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성략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 대신 관료들은 다 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분당을 조성하고 있는 사림들은 완전히 위정척사 사상에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정도 성략을 지키고 나머지 학문 종교 사상을 다 사악하다고 배척하는 친구들이고, 숙명 사상, 전화주의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매몰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후금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명나라가 광해군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명나라에게 응원군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후금이 신흥하는데 우리가 명을 도와서 만약에 후금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고 조선을 침략해 오면 그때 와서 조선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다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광해군의 생각이었죠. 이게 일단 모든 조정의 대신들, 특히 광해군과 척을 두고 있었던 서인과 남인들의 공분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북인들은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었죠. 북인들 중에 특히 대북 정권이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었죠. 이 대북 정권의 최고 권력자 이첨 이 새끼가 예조 판서였는데 광해군이 내가 후금의 누르하치와 좀 대화를 할 테니 편지를 써라라고 했는데 이첨 이 새끼가 지금까지 옥사를 주도하면서 서인들 남인들을 많이 죽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도 살인이에요. 이 새끼도 유학자야. 유학자인 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서인 남인과 같이 누라치에게 편지를 쓸 수 없다. 명나라에게 응원군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광해군이 자기 지지 세력 대북 정권으로부터도 반감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왕이었던 광해는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해서는 안 되고 그 성략적 명분론에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전화주의, 사대주의에서 좀 헤어나서 이 백성을 지키는 정치를 하자. 나는 당신 대신들의 왕이 아니고 이 나라 백성의 왕이었다는 취지고 성략적 기반이 만들어진 조선란 나라에서 왕인 너는 우리 성략자들이 인정하고 그 우리 성략적 틀 안에서 왕도 정치를 펼칠 때만 네가 왕이지 너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을 당시 조정 대신 관료들이 크게 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광해군은 외로웠습니다. 아니 어떤 조정 대신 신하들조차도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이 나라 우리 강산에서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은 막아야만 합니다. 명나라가 임진년에 우리를 도왔지만 그거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명나라 군이 당시 임진년에 조선에 와서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했는가도 봤더라면 우리가 이제 실리 중립외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광해군의 그 실리외교에 찬동하는 관료들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서인, 남인 그리고 대부까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정무를 볼 수 없다라고 파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수백 명이 뜰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상전하 통촉하시옵소서 하는데 비변사는 비변사대로 3사의 젊은 간원들은 간원들대로 어찌 오랑캐와 손을 잡고 부모 나라 명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 진짜 자기 말을 처먹지 않고 자기와 생각을 공유하는 제대로 된 관료 하나 없는 당시 광해군의 고독함과 그 외로움. 근데 이게 광해군이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랬냔 말이죠. 전쟁 막고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민심도 이반돼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몰라요. 왕의 깊은 뜻을 모른다고.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뭔가 정책을 크게 펴려고 하는데 여야가 다 나서서 반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민심까지 틀어지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요, 당시 사대부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솔직히 무지렁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민심의 향방을 주도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그냥 개축옥사 때 광해군이 영창대군 죽인 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궁궐공사에는 분명히 불만이 많았을 테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반정이 시작됩니다. 능양군이 준비했고 김유를 사령관으로 해서 이귀, 김자점 등이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귀가 광해군에게 착호군, 호랑이를 잡는 부대죠.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착호군을 광해군으로부터 이제 인수받아서 그걸 이동시켰는데 이 착호군이 어찌 보면 반정의 주요 군인들인데 정말 가장 큰 호랑이 광해군을 잡은 셈이지요. 그런데 이 귀의 반란 음모가 대간들에 의해 고변로 광해군에게 전해졌습니다만 광해군이 이제는 그만 옥살을 하련다라고 이 귀를 불러다가 세상에 치조조차 안 했으니 그리고 당시 광해군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최순실 같았던 김계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당시 김자점 이 새끼가 뇌물을 줬죠, 김계시에게. 그러니까 김계시가 설마 이기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반군들이 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00명인데 실제로 모인 건 뭐 500도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사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양 도성 북문이었던 창의문을 통과합니다. 창의문 수비가 허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바로 이제 광해군이 있는 창덕궁까지 쫓아 들어오는데 창덕궁의 정문이 도나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병력이 500에서 1000 사이라고 하면 실제로 궁궐에는요 3000병조의 최정예 병력이 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왕을 지키는 최정예 병력이 임진란 이후부터는 훈련도감이죠. 그런데 훈련도감의 사령관 역시 훈련도감 대장 역시 이 반란군과 한패가 돼버린 거야.
명령에 의해 죽고 사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대장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창덕궁 궁궐문을 지키는 훈련도감이 부대 이동해버리고 궁궐문을 열어줘 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광해군을 잡으러 다니면서 횃불 들고 다녔던 반란군, 현재는 반란군입니다. 아직 인조가 왕 안 됐으니까. 반정군에 의해서 창덕궁 일부가 소실되는 거 아닙니까? 광해군은요, 반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대북 이첨의 소행인가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북 정권이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반정을 일으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게 광해군의 정치적 한계다. 당시 정치적 정세를 일국의 왕이 이렇게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냐라고 광해군의 정치력의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북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면 나라의 군권 역시 당연히 대북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는 서인이나 남인들이 설마 쿠데타를 일으키겠어? 능양군이 설마 쿠데타를 일으키겠어? 폭군이었으면 능양군부터 죽였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궐을 지키는 무관들부터 전부 다 전하주의에 빠져있는 사대부들이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광해군이 내시 등에 업혀서 도망을 쳤다가 일단 광해군을 찾는 과정에서 그 반정군이 옥새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옥새를 가지고 저기 서궁, 어딥니까? 덕수궁을 서궁이라고 낮춰놓고 거기에 유폐돼 있었던 임목대비를 찾아갔고, 그리고 끝내 광해군을 잡아다가 광해군이 궁녀집 민가인 집에 숨어 있다가 잡힙니다. 광해군이 정말 치욕스럽게 임목대비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목대비는 실제로 광해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직접 광해군의 목을 자르겠다. 내가 광해군의 살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겠다. 그런데 또 사대부들이거든요. 아무리 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때 신하된 자로서 왕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또 임목대비가 못 죽이죠. 그래서 광해군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바로 인조가 왕이 되니 이게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바로 다음부터 이제 왜 반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명분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정의 명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협력했다. 후금에게 협력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주도했고 친명배금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당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명나라를 순상하는 존명배청까지 갔다가 평자호란 당했잖아요. 두 차례 전쟁을 우리 백성들이 경험하게 했고 처절하게 패배했으며 평자호란 때는 삼괴구 고들의 맹종의 의식까지 행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오랑캐에게 협력했다라고 3대 왕을 몰아냈는데 당신들은 오랑캐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냐고. 무슨 할 말이 있어. 그 다음 반정의 두 번째 이유, 패모살제. 너는 폭군이다. 패륜하다. 그래서 인조는 아들 죽이고 며느리 죽이고 손자까지 죽였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무리한 토목공사, 궁궐공사를 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겠다. 아니 인조 네가 쿠데타 일으켜놓고 너도 그 인경궁 계속 짓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궁궐공사에 동원되는 백성들이 힘들었을까? 두 차례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백성들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인조반정은 진짜 미친 반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조반정 일으켜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진짜 내가 왜 1등 공신이야지 2등 공신하고 바라요. 이관의 난이 일어났고 그 이관의 난 때문에 인조가 서울을 이관에게 빼앗기고 공주까지 피난가는 그런 더러운 꼴까지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신원이 조선 후기 내내 회복되지 않았던 아주 쉬운 이유로는 당연히 그 정원군과 인조의 후손들이 조선시대 내내 왕을 해먹다 보니 광해군의 신원이 회복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반정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서인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인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서인과 남인이 어떤 집단이고 그럼 분단과 당시 조선의 학파, 학문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인조반정이 여러분 이래서 조선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인 거고 학자들에 따라서 조선 전후기를 쪼개는 기준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을 전후기로 쪼개야 된다라는 학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니다. 인조반정 이전은 조선 전기고 인조반정 이후부터 조선 후기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조반정 이후에 성리학적 명분론이 거의 절대화되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고. 바로 그 서인 남인 그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혁명파 사대부의 조선이 건국되고 그 혁명파 사대부가 성균관과 집현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관학파라고 불리면서
물론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척신들을 훈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좁은 의미의 훈구고, 그냥 15세기 전체를 이끌어갔던 친구를 훈구라고 본다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훈구입니다. 그 훈구 관학파는 성리학의 다른 사상을 포용하니까 그 15세기가 집권했던 시기에는 과학기술 문화가 발달하고 부국강병합니다. 성리학만을 절대시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조상 단군에 대한 초제를 강화도 많이 산에서 모시기도 하고 소격서라는 도교 행사를 치르기도 했죠. 소격서에서. 그런데 그 고려 말에 원건파 사대부 고려왕조 유지를 주장했던 친구들이 조선왕조 100년 동안에 정계에 출사하지 않고 두문동에서 불출하다가 15세기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16세기부터 사림이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6세기부터 기술문화가 많이 침체됩니다. 실제로 조선이. 그런데 16세기에 훈구와 사림이 싸우는 과정에서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중종 때 기묘사와, 명종 때 을사사와, 사림들이 화를 입는다는 그 네 번의 사화를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은 살아남죠. 훈구파는 자연 도태가 되죠. 선조가 왕이 되었을 때 사림이 정계의 일색을 이뤘다. 무슨 말이죠? 이제 모든 조정은 사림입니다. 관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림의 숫자는 많다 보니까 학연지연 혈연에 입각해서 파벌이 형성되니 그게 바로 선조 때 붕당이 시작되는 거죠. 선조가 완전히 반개 출신이니까 붕당의 다툼을 막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림들이 집권하는 조선시대는 과학기술 문화가 침체되는데, 붕당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조금 기성사림, 조금 나쁜 새끼들이 서인, 그 당시에는 좀 신진사림이 동인인데, 그 서인이었던 송강정책의 동인 정렬인 모방 사건을 계기로 조금 진보적인 사림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때 이황 제자들이 남인을 형성하면서 약간 나는 모른 채 해버리는 측면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인이었던 송강정책 세자 건재의 문제로 쫓겨날 때 그 동인 내부에서 예전에 정렬인 모방 사건으로 많이 당했던 동인들은 그 서인 송강정책을 죽이자라고 했고, 아니다, 많이 당하지 않았던 이황의 제자들은 살리자라고 하면서 바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북인 친구들이 과거에 선조 때 기축옥사 때 서인에게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친구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인의 학문적 스승은 누구냐면 조식이고 서경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황이보다도 조식, 서경덕이 훨씬 더 100배, 1000배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나라 5천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는 차라리 조식하고 서경덕이 들어가야죠.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이황이, 서경덕, 조식을 비교하는 학문적 이야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 그리고 이건 진짜 학문영역이고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조식 선생님이 왜 멋있냐면 항상 몸에 칼을 차고 다닙니다. 경과 의를 중시하고 충의와 절의를 중시하는데 항상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식 선생님 휘하에서 그렇게 의병장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조식 선생님이 지리산 등반대회를 열면 영호남에 조식을 따르는 문인들이 옛날 조선의 선비들 하얀 도포 입고 지리산을 막 수백 명씩 등반을 하는데, 조식 선생님의 시 중에 욕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진짜 멋있는 구절. 오장육부에 티끌먼지가 끼었거든. 칼로 배를 갈라 오장육부를 흐르는 물에 띄어보내라. 죽어버리라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 조식 선생님의 제자가 곽재우고 완전 수제자가 정인홍입니다. 이들이 북인을 조성하고 이들은 끝까지 광해군을 지지하면서 이들이 대북을 형성합니다. 대북의 주요 인물, 왜 광해군이 외로웠는가? 이산에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영의정까지 했던 이산에는 당시 죽었습니다. 정인홍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경상남도에 있고 정승제수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이가 많으니 내가 왕 옆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도움을 주는 글만을 쓰죠. 그런데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 정인홍이 89세 나이로 끌려와 가지고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정인홍은 너무 늙었고 이산에는 죽었고, 그리고 허균이 참 멋있었는데 허균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그리고 곽재우는 출사를 안 했고, 그래서 옆에 하필 이첨이가 대북 정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이첨이는 빼박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광해군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과 남인들은 오로지 이현적 이황의 영향을 받아서 리철학자들,
훗날 이제 서인과 남인이 정치고 대립할 때 서인은 이의를 내세우면서 기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리만 중시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나마 위정척사 사상에 빠져있고 전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북인이 기도 중요하다. 왜? 여러분, 이게 성리학적 우주론에 입각해서 이와 기를 또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는 중국이고 기는 오랑캐다. 리는 임금이고 기는 신하다. 리는 사대부고 기는 백성이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는 하늘이고 기는 땅이다. 근데 리가 명나라고 기가 오랑캐인데 북인들은 기도 중요하니까 오랑캐와도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물론 북인들에 의해서 펴은 건 아니라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만이 주장했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북인이고, 그래서 성리학 위에 불교와 노장사상, 도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식 같은 경우는 실천하지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백성을 위하지 못하는 사대부는 사대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게 바로 북인이었고, 서경덕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서경덕이 고향이 개경이야. 당시 조선왕조 시대에는 개경 출신들은 출사 자체를 못해요. 진짜 학문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 너무나 멋진 남자였기 때문에 황진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가 서경덕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후예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린 사건이 인조반정인데, 여러분 혹시 인조반정, 인조 쿠데타가 광해군이라는 한 명의 왕을 몰아내기에 그 왕이 폭군이어서 일어난 반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쉽게 이해해서 소수의 대북이 권력을 독점하니 실제 관직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다가 많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서인들과 오히려 그 대북에 불만을 갖게 된 남인들까지 참여하면서 서인과 남인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이건 일종의 정치 싸움에 광해군이 피해를 본 거죠. 그럼 남인들은 왜 그랬냐? 아까 북인들이 조식이나 서경덕을 존중하는데, 조식은 성균관의 문묘제사에 18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입장인데, 당시 남인들의 스승이었던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 그래서 그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이 어찌 감히 조식보다 뛰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근데 그 이연적과 이황은 문묘 제사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잡고 있는 북인들이 이연적과 이황의 문묘 제사를 빼라, 이걸 전문용어로 회퇴변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남인들 입장에서도 북인들에게 하는 거고,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주도할 때 남인들도 참여해버리면서 소수의 대북 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서인과 남인이 완전히 절대 권력을 장악하는, 이게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의 주요 대신 40여 명이 목이 잘리고요. 파직 땅에서 유배간 사람이 200명입니다. 기존의 광해군 때 옥사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친명 배금 정책을 내세웁니다. 광해군이 그렇게 쫓겨났을 때 명나라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광해군이 외교를 얼마나 잘 폈는지를 알 수 있죠. 명나라가 노발대발합니다. 왜 그렇게 착한 왕을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킨단 말이냐. 군대를 보내서 새롭게 왕이 되었다고 하는 놈을 잡아 죽이겠다. 좋은 말 할 때 다시 왕자리를 광해군에게 돌려라. 이게 명나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인조반정 주역이었던 서인과 남인들이 광해군이 오랑캐와 손을 잡고 명과 유를 저버렸다라는 반정의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명나라에서 광해군은 착한 군주다, 왜 왕을 내쫓느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후금이 강성해지고 전쟁 상황이 아니었으면 명나라가 인조반정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역사에 이순신이 약간 우리 역사를 꼬이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네. 왜냐? 이순신 때문에 임진왜란때 조선의 수군의 위용이 동북아에 떨쳐진 겁니다. 후금이 군둔 사력은 강하지만 후금은 수군이 없습니다. 후금이 요동을 다 먹고 완전히 중국 본토로 들어가려면 중국의 산해관을 뚫어야 되는데, 그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시작점이고 그걸 진짜 여러분 기병 가지고 넘기는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후금이 수군이 있었으면 그 산해관을 건너뛰고 바로 산둥반도까지 들어가서 중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선의 수군은 너무너무 힘이 강하다는 걸 명나라도 알고 후금도 알아요. 만약에 조선이 후금과 손을 잡고 후금 군대를 배에 태워서 명나라로 끌고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안 되겠다, 후금과 손 잡기 전에 어서 조선의 왕을 새롭게 인정해주자. 그래서 인조반정이 묵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명나라에서도 인조반정이 물음표, 뭐야? 왜 착한 왕 광해군을 몰아냈지? 후금은 노발대발합니다. 실제로 중립외교 과정에서
강옥립이 1만 3천 병력 데리고 갔다가 사르우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리고 강옥립은 항복을 하면서 조선 왕의 생각이 이러하다. 우리는 명과의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이렇게 군대를 투입하지만 후군과는 다투고 싶지 않다는 광해군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게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고마웠을 텐데 새롭게 조선의 왕이 된 인조가 친명배금을 표방하고 자신들을 오랑캐 취급한다고 하니 분노하면서 쳐들어 내려오죠. 그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얼마나 광해가 외교를 잘했는지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조반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였고,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은 정말 기대하기 힘든 나라, 잠깐 소현세자라는 희망의 빛이 보였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정조라는 군주도 있긴 합니다만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사대적인 나라로 변해버리는 이 조선을 보면서 광해군 정말 아쉽다. 선조와 인조 사이에 군주 광해군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 새롭게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만, 임진왜란 이후에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희망의 불씨를 지핀 인물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한 명이 광해군이고 다음은 소현세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조 반정은 반정급에도 못 끼는 그냥 쿠데타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였고, 우리 5천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앞으로의 역사 200년, 300년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조선 후기 수치스러운 역사조차도 수치스럽지 않다라고 자의하는 또 일본의 식민사관의 저 역시 아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식민사관에 대한 반감으로 조선 후기 역사를 꾸미려고 하는 과정 중에 인조반정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바로 광해군이 폭군이 돼버리는 이런 역사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조 쿠데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